중국 동북 삼성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북 쪽에 있는 행정구역과는 원래 만주 한반도 이어진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행정구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은 꼭 동북 삼성이라는 말을 써요. 고구려 발해 고조선 부여계통이 국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뒤에 유목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더 강력한 유목민의 어떠한 세력으로 국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많은 우리가 안에 다 알고 있는 지명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이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만주예요. 만주라는 말은요, 사실 되게 다양한 그러한 그 어원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역사책에 보면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의 문수보살을 만주샤리, 그래서 이게 만주 닮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숙신이라고 하는 고대 민족이 있죠. 이게 이제 발음이 추션이기 때문에 추션이 만주로 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저도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주변에 있는 만주어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데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게 건주여진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명나라 때 보면은요, 만주에 살던 여진족이 크게 세 부족이 있어요.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건주여진의 족장 중에 이 만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아마 비슷한 발음을 했었는데 족장 이름이 딱 비슷한 게 나오니까 갑자기 그게 모든 그러한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 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그 설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확하지 않은 게요, 이 말이라는 게 보면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사용되다가 갑자기 하나가 확 뜨는데 그게 분명한 어원이 있어서 쓰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입에 딱 감기는 그러한 식의 이름이 붙거든요. 아마 만주도 그런 식의 아마 갑자기 조선시대 중기부터 등장했었던 그러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하면은요, 중국의 그 흑룡강성, 그 다음에 길림성, 요녕성, 그리고 내몽골의 동남부 일부가 포함된다까지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아마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요, 현재의 행정구역은 중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겼거든요. 그전에 그런 행정구역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냐, 우리 옛날에 보면은 노래 중에 광야에서 보면은 뭐 광활한 만주 벌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만주 전체가 광활한 게 아니라 그 대흥하는 소흥 사이에 송화강 평원이 아주 광활한 편입니다. 송는 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광활한 어떠한 만주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화 개념화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럼 연해주는 뭡니까? 예, 연해주도 만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은 국경이 러시아가 이렇게 삐죽 마치 이거 꼬리처럼 쭉 나와서 두만강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마 만주라는 아마 그러한 그 범위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 간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간도, 뭐 북간도, 서간도, 동간도인데 요 간도도 역시 정확하게 어디까지다라고는 하지고 있진 않습니다. 만주의 일부인데 우리나라 국경 너머 정도 어디일 것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 흥간명 산맥의 북쪽으로는 초원으로 이어지고요, 서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이어지고, 그런데 만주하고 한반도 사이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장백산맥이라고 하는 백두산이 있는 산맥으로 막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비슷한 그러한 지리 환경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주가 다 아는데 모르는 땅이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한동안 지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지만은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저희 이전 선배들은요, 만주는 북한처럼 못 가보는 중국이었단 말이죠. 1990년대가 되어야지만 가볼 수 있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해방 전에부터 생각하면 거의 50년 가까이 된 시간 우리는 가보지 못한 땅이니까 그냥 만주하면은 어렴풋하게 우리의 땅 북쪽이 어디인데 잘 모르는 그런 땅이 되었다가 막상 90년대에 돼서 딱 가보니까 만주라는 명칭은 사방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가면요, 만주라는 명칭은 아예 안 써요. 대신에 지금 말한 중국 현재 행정구역, 이걸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다. 동베이 산시형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만주를 라는 말을 일부러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동북 삼성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북 쪽에 있는 행정구역과는 원래 만주 한반도 이어진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행정구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은 꼭 동북 삼성이라는 말을 써요. 만주라는 말을 중국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한국을 의식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이 1930년에 만주에다 세웠었던 그 괴뢰국이죠. 일본이 사실상 중국 만주를 자기 땅으로 만들면서 괴뢰국가를 세웁니다. 만주국이라고. 다시 말하면 만주국이라는 명칭, 만주라는 그 이름이 마치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용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만주라는 말을 꺼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지금 만주가 아주 애매한 그러한 명칭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요. 고조선은 이 만주를 보면 약간 서쪽에 있습니다. 대략 보면은 용영성 지역에서 한반도, 북한, 서북한까지 가는데요. 그게 전체 만주를 포괄한다고 보면 어렵고요. 지금 아까 말했던 광활한 만주벌판, 송림평원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였냐? 그건 보통 부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부여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고대 국가가 만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가가 무엇이냐? 얼마나 거대했냐 이런 거 보면 또 이게 3박 4일 이야기에도 끝나지 않는 주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고구려같이 거대한 수도가 있고 그 주변에 수천 개의 무더운 고군들이 있는 그러한 수도가 나오면은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고조선은 정확하게 중심지의 성과 고군들이 거의 나온 게 없고요. 부여 역시, 부여는 현재의 길림시 주변에 모아산이라든지 용담산성 같은 산성이 있고 그 안에 고군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발굴한 자료가 중국에서 발굴을 했는데 정확하게 실체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두 국가는 처음이지만은 약간 고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대략 한 2700년 정도, 800년 정도부터 아마 국가적인 내지는 중국에서도 알고 있었던 실체였고, 부여 같은 경우는 한 2400년 정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에서 기록에 나오고 또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자료가 나오면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만주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웠던 사람은 예맥이라고 불리는 한 민족의 한 원류를 이루었었던 사람들이 만든 국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족, 중국 사람들이 살던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는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근데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고 지금 수십 개의 민족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크게 보통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맥계통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몽골 계통이라고 해요. 몽골은 이제 유목민족 계통이 강하죠. 예컨대 그 거란하고 실제 몽골족들도 있고요. 세 번째가 퉁구스계. 아마 퉁구스계 하면 아마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발해, 기층, 말갈, 그 다음에 옥조와 옥조 북쪽에서 음루. 이 지역의 토착적으로 산속에서 살던 그러한 그 수렵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퉁구스 또는 고아시아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 가지고 또 이게 말이 안 맞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계통 이외에도요, 또 이제 흘러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현재 그 튀르키예 계통을 이루는 돌궐 계통 사람들도 여기에 일부 살았었습니다. 자, 이게 보다시피 대흥하는 산맥이 있고 가운데 커다란 평원이 있고 그 북쪽으로는 초원, 중국, 한반도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언제나 서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겨루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역시 예맥계통, 아까 말했었던 한민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고구려가 발흥해서 부여와 옥저 등을 이제 통합하고 그 기층으로 이제 말갈 세력들도 함께 해서 국가를 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서 OX 마치 여기는 한민족, 저기는 한민족 아님. 근데 그러한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게, 이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언제나 고구려나 발해의 기층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만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비하면 이렇죠. 자, 우리가 말갈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랑 아예 다른 오랑캐 떠올릴지 모르는데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지으면 예맥계통이고,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가죽을 사냥하고 가죽 같은 거 벗기며 살던 그러한 사람 되면은 말갈계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핏줄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공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주를 이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요, 단일한 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 사이를 어떻게 해서 거대한 문명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하고 발해까지 가는데요. 발해 역시 고구려 계통과 말가 계통이 서로 융합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발해는 갑자기 이제 망하죠. 10세기 때. 그 이후부터는 만주를 기점으로 만주에서 발흥하는 사람들은 예맥족 계통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몽골 또는 퉁구스 계통이라고 하는 거란족 또는 여진족들이 이때부터 패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란족의 요나라, 우리 거란 전쟁 얼마 전 드라마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만주에서 발흥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맥족이라고 하는 그 예맥족 계통의 고구려 발해 고조선 부여 계통이 국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뒤에 유목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더 강력한 유목민의 어떠한 세력으로 국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퉁구스 계통, 아까 퉁구스 또는 고아시아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북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인 여진족들도 국가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구려 발해는 이 지역에 있다가 그냥 멸망했죠. 자, 거란하고 여진은요, 나라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곧바로 중국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징기스칸이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기스칸보다는 같은 몽골 계통인데 거란족이 더, 저는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더 평가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유목의 장점과 만주에서의 어떠한 그 자기들이 만들었었던 노하우를 결합을 시켰어요. 양쪽의 장점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침략했었던 그러한, 쉽게 말하면은 유목 국가들, 정복 국가들의 롤 모델을 만든 게 참 거란입니다. 거란도 몽골 계통이죠. 그 다음에 여진족들도 곧바로 나라 세우자마자 만주에서 발흥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인으로 태어나서 만주에서 자라서 중원을 제패한 두 나라,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 청나라입니다. 중국을 지배했었던 무려 3개의 왕조 국가가 만주에서 발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역사의 만주다,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만주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역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만주에서 태어나 중원을 제패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역사가 재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주 좀 더 넓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부족을 정의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민족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민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싸우거든요. 싸우면 서로 남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희대학교 사람인데요. 경희대학교 옆에 있는 외국어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유만 듣기면 저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러시아나 몽골 갔는데 옆에 밥 먹다가 한국 분이시네요? 어디서 왔어요? 저 경희대, 외대입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군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몽골에서도 당신 누구야?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내가 얼마나 넓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요. 현대의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20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부족을 만들어요. 근데 그 부족이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섞여 있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중국이나 소련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른 것 같네, 다른 민족,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러한 각국의 경제 논리, 그 다음에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구분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요즘 얼마 전 아이돌이 있었죠. 슈퍼주니어에 중국 사람 멤버가 있었어요. 한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경이라는 분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말한 만주에 있었던 소수민족, 혁철족이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혁철족으로서 소수민족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커리어를 쌓았는데, 혁철족이 같은 부족인데요, 같은 조국인데, 소련, 러시아에서는 이게 나나이족이라고 해요. 나나이족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말한 만주에서 강에서 연어를 잡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족됐냐? 이 사람들은 같은 만주지만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나이족이 됐는데 완전 다른 이름이 됐죠. 혁철족과 나나이족. 그리고 한경 씨는 나라에서는 중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습니까? 민족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각국의 논리에 따라 이용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왜 그들을 소수민족이라고 억지로 폄하할까? 자, 한족이 만주를 이렇게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게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 이 지역의 주위는 예맥계통, 고구려, 고조선 부여였겠죠. 그 다음에는 중원을 제패했었던 여진과 거란족 계통.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소수민족으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그들은 원래 자잘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야 하는 식으로 억지로 폄하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뭐 이제 겉으로는 존중한다. 중국 내에 56개의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만주에 있는데 그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실 지금 가보면요. 무슨 마치 그런 테마파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자기들 전통 음식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쪽으로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만주는 중국의 지방이고 거기에서 만주에서 발행했었던 국가들은 다 지방 정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어떠한 나라에서 역사서 한 줄을 읽을 때는요. 그거를 단순하게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역사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한번 행간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주는 그렇습니다. 만주는 중국을 300년 이상 지배했었던 청나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봉금책을 세우면서 만주에는 사람들 못 살게 하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한족들이 진출을 합니다.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이 만주족들, 청나라 사람들을 탄압했냐면요. 청나라 때는요. 제1 언어, 그 공식 언어가 중국어가 아니었어요. 만주어였어요. 만주어. 만주어였고 만다린 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그때 중국이랑 국경을 지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만주어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100년도 안 된 사이에 만주어가 완전히 멸종해버립니다. 우연일까요? 가만히 뒀는데 만주어가 100년 만에 사라진다? 그 원래 전체 중국을 지배했었던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만주어를 일부러 썼거든요. 요즘에는 만주어가 부활을 했습니다. 요즘엔 다행히도 어떻게 부활했냐면은 아주 시골에 살고 있었던 노인들한테서 만주어를 하고 또 제가 유학했었던 러시아에 만주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19세기부터 18세기부터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만주어를 했었죠. 그리고 하얼빈 이라고 하는 만주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 살았던 러시아인들이 만주어를 했거든요. 러시아 내에서 중국 살았었던 러시아인들이 만주어를 살렸던 것이었죠. 요즘에는 이제 간신히 부활시켰는데 똑할 정도로 만주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만주는 잃어버린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이 현대 중국이 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그러한 중국 지역 주변에 있었던 문명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피해를 받은 지역 중에 하나가 만주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만주가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무슨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전시회를 했었는데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그 문물들을 교류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기획이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 외래계 유물처럼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남한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한, 만주는 다른 나라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던, 우리 너무나 많이 멀어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말할 거 없고요. 빙하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문화권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면 선생님 똑같아요? 예,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만은 시야를 한반도 만주로 보면은 당연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아까 비유드린 것처럼 전체 동아시아를 놓고 비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라시아를 놓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황해만 건너면은 중국이 나옵니다. 산동반도에서 인천 가깝죠. 지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근데 산동반도에 빗살무토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옵니다.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그림 그리는 채문토기라고 하죠. 채문토기만 쓰고 한국은 유라시아로부터 만주에서 이어져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빗살무토기를 썼어요. 제3자들 외국인들한테요 보면은 한국 그러면 대충 중국 옆에 붙어있는 그러한 나라 아니야? 근데 제가 설명해 줍니다. 놀라울 정도로 중국과 고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웃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빗살무토기 쓰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채문토기 쓰고. 자,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보세요. 청동기가 중국은 거대한 그릇 만들죠. 무슨 정이라고 해서 한번 보면은 중국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릇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뭐 만들었죠? 비파형 동검 만들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과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울,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청동기 있죠. 바로 옆에 중국의 청동기를 우리가 영향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국은 유라시아에서 청동 재련 기술들이 왔어요.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들만의 역사를 쌓아왔냐? 그 이유는 만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라시아 초원과 한반도를 이어주는 만주라는 데하고 우리가 고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의 흐름은 중국이 아니라 북방 유라시아 계통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안 따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중국 영향이 무척 컸죠. 특히
조선시대 때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모든 것을 중국에 맞췄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중국의 600년 동안의 어떠한 기억, 그 조선시대의 어떠한 기억이 강렬해서 그렇지 실제로 만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었고 우리의 그러니까 고대부터 역사를 계속 함께 있었던 일종의 거대한 역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OX 봤더니만 좀 다른 거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커다란 맥락에서 본다면은 놀라울 정도로 두 지역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떠한 동북공정 이야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미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중국은 이 동북 만주뿐 아니라 몽골, 서남 지역, 티베트, 신강성 모든 지역을 자기 역사라고만 합니다. 저는 중국의 기원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뭐가 나왔다 하면 저거 기원은 중국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이란 것은 한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한족과 현재 중국 영토를 같이 이제 치환시켜 가지고 뭐만 나오면은 기원 컴플렉스에 쌓여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현대 중국이 계속 커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러한 역사 작업이거든요. 저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 동북 삼성을 중국이 차지했을 때 1949년도에 중국이 성립되었을 때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하며 특히 연변 지역을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면서 슬쩍 중국 땅으로 다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래 이 만주는 당신들 조선족들의 역사야라고 실제로 총리였던 주울레가 북한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모아놓고 직접 이야기까지 해요. 당신네 거 맞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사회주의 형제니까 우리가 너희들 여기서 발굴도 하고 조사하게 해줄게라고 한 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 좀 있지 않습니까? 왜 화장실 갈 때랑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완벽하게 한족 중심의 나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사적인 공정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동북공정인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사방을 다 공정 사업을 했죠. 근데 동북공정이 사실 이게 중국의 사방에 수많은 공정 사업을 했지만 한국만큼 강한 나라가 한국만큼 국력이 세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몽골도 있지만은 몽골 징기스칸 가지고 징기스칸이 중국 역사라고 한들 몽골이 항의해도 인구 400만이기 때문에 별로 임팩트가 없죠. 동남아시아, 서쪽의 중앙아시아 별로 그렇게 물론 항의를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나 무엇이 안 되는데 한국은 하나하나에 아주 반응을 격렬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예 논란되는 부분들을 아예 소개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 거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하나하나에 누가 어디에 표지판을 이렇게 했대 하면 우리나라 보면 게시판들에 불같이 일어나요. 자, 근데 저는 이걸 왜 동북공정 이야기를 좀 우리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냐면요. 어디 했대 하면은 불같이 화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중요법을 하면 안 되고요. 왜 중국은 이렇게 만주 지역, 실크로드, 티베트 왜 이런 지역을 아예 옛날부터 역사 중국 기원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반응한다고요? 그럼 한국에 있는 인력이나 고고학 역사학자의 수로부터는 택도 안 되는 그러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분노, 사실 중국의 공정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가 화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이야기하면 또 이거를 또 엄청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만 순간의 분노를 우린 지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바뀌지가 않고 오히려 공정사업을 사방으로 확대하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1대1로를 내세우면서 더 중국 바깥에도 다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더 거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요, 1949년도 이제 중국이 성립되고 나면서부터인 것 같은 게요, 요즘 같은 영토를 가지고 이제 서로 영토 분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낯선 이야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영토 분쟁이 있었던 기억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 내 땅 이게 막 생기면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간도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가 간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이섬, 국경이 애매한 지역 가서 살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가 다 우리 땅, 네 땅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 만주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금책을 썼기 때문에 사람을 살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살았죠. 살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동네였죠. 그러니까 거의 비어 있었단 말이죠. 거길 만주를 일본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많은 조선인들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성립하면서 은근슬쩍 만주까지 중국 땅으로 편입하면서 연변 지역도 중국의 땅으로 했죠. 그러니까 연변은 북한한테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근데 이게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게리맨더링 을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 연변에 조선족 자치현이 몇 개 있어요. 연변, 연길시의 도문, 화룡, 용정, 그 다음에 도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선족의 비율이 제일 적은 데가 도나라는 곳인데 도나는 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 많은 곳이. 그러면 현재 흑룡강성에 되어 있는 영안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훨씬 더 조선족 비율이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를 조선족을 자치주 인정 안 하고 그것도 길림성이면 또 이제 모이니까 흑룡강성으로 삐쭉 빼서 붙이고 별로 없는 도나라는 곳을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지금은 연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족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그 연변 조선족 연변 출신 교포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도 많고 그러는데요. 되게 또 싫어하시는 어떤 뭐 가끔씩 보면 그런 분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연변 출신 교포들을 싫어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이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소련 망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계통 주이시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현재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중에 분명히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는 고치지만은 그렇다고 전체 러시아계 유태인들을 미워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지나칠 정도로 그 연변 내지는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럴까 너무 중국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데 갇혀 있거든요. 근데 남한은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우리는 유라시아 만주랑 간도랑 북한으로 이어져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섬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포들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쉽게 몰드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만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에게 한번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만주는 우리 역사라고 하고 아까워하면서 러시아 사할린이나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디아스포라든지 연변에 있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관심은 그만큼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